미국 오리건주에서 요리 학교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63세 다니엘 씨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할 때 한 제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제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은 낸시였어요. 낸시. 딱 낸시 같아요. 낸시 왜 이렇게 사람 푸근해 보이죠? 그래서 딱 낸시. 두 사람은 요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지고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2세의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평생 보내기로 약속할 야. 정도로 서로에게 빠져 있었어요. 빠른 딩크족이었네요. 빠른 딩크족이요. 아니 이렇게 로맨틱한 부부에게 끔찍한 스포를 한 건가요? 그러게. 그쵸. 이 두 상상이 안 부부가 가죠. 그 끔찍한 스포를 피할 수 있었을지 2018년 6월 2일 미국에서 걸려온 한 전화를 들어볼게요. 911. Hi, we are at Oregon Culinary Institute, and there's somebody collapsed in one of our kitchens. And- he's one of our chefs, and he's an older man. All right, is he conscious right now? No, he is not conscious. Okay, is he breathing? No, he is not breathing. Okay. And is anyone doing CPR? Yes, yes. Okay. 되게 다니엘이에요? 이 신고한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셰프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 목숨이 거두어진 상황이었어요. 시신을 이렇게 잘 봤더니 가슴과 등에서 총알이 한 발씩 총 2개가 발견이 돼요. 총을 맞았다고요? 총이. 맞아요. 누가 대체 다니엘한테 총을 쏜 거예요? 정말 다행히 현장 상황이 영상으로 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행이네. 이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요리학 요리 되게 학원. 좋아 보여요. 여기서 지금 신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이죠? 학생들이 언제나 등교를 했어요.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수업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쓰이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선생님 다니엘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학생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누가 쐈을까요? 그렇죠. 누가 쐈을까로 좀 굉장히 궁금증이 올라가잖아요. 네. 먼저 최측근들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낸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열을 하고 막 절규하면서 나타나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세계 여행 같이 가기로 했잖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며 불며 현장을 떠나지를 못해요. 다들 이걸 이상하다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경찰이 놀랍게도 범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3개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체포를 했는지 재판을 바로 이어나가요. 어떤 사람이 범인이었는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Over the years, worked as a caterer. She sold 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products and other insurance products. 보험? But she also wrote 보험 romance 있었고 novels. 소설가이기도 했구나. 어. 뭐야? 작가가 자기가 쓴 소설 내용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생과사의 스포구나. 소설의 내용은 한 여성이 내가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왜 죽이게 될까? 어떻게 죽이게 될까? 어디서 죽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냉철하게 정리해 가는 게 이 소설의 핵심 스토리 라인이었어요. 소설이랑 또 이 소설가랑 다니엘과의 관계가 궁금해요. 이 작가와 다니엘의 관계 역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 ended the life of beloved chef Daniel Brophy with a single charge of murder. Nancy Brophy. 낸시였어. 할머니? 뭐야? 낸시라고? 저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긴 것 왜 같아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니 듣고 보니까 여기서 되게 포근해 여기랑은 달라 보이는데. 또.
소설 내용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낸시라는 실존 인물의 심리를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사건 일지를 정리해서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밝혀진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일시, 살해도구, 총이다. 그리고 요리 학교에서 벌어졌다. 요 정도만 말씀드렸죠.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남편을 죽일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해당 구절 잠깐 볼까요? 총 시끄럽고 지저분해.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 칼? 피를 봐야 되는데 뭐 모든 무기를 총망라하면서 요거의 장단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술하고요. 굉장히 다각도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소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B급의 그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인 그런 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지금 칼은 너무 피 봐야 돼 더러워져 뭐. 오 마이 갓. 그리고 사실 이것만 보면 어쨌든 총에 대해서 엄청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총을 쓸 거라고 예견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으로 단위를 쐈다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또 소설하고. 낸시는 이 소설 하나만 낸 게 아니라 이 이후로도 여러 개의 서스펜스 스릴러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한 7개, 8개를 내는데 모두 내용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 누구에게 복수하러 가는 방법, 죽이는 방법, 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낸시는 총이 제일 깔끔한 무기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러 책을 써 내려가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경찰이 확신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총기를 구입할 경우 총기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쓰여 있지 않은 고스트건을 생각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요. 총기를 조립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총 소리가 나지 않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도 학습을 해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5개월 동안 사격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낸시가. 와. 어떻게 그 요리학원의 CCTV를 다 피해서 쐈을까요? 사각지대에서 남편을 쐈기 때문에 CCTV의 범인이 절대 찍힐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CCTV 안 들어와야 올 정도로 거리가 있는 데서 쏴야 되니까 이제 연습을 계속 한 거구나. 그래서 총으로 5개월간의 사격 훈련이 이걸 위해서였던 거죠. 멀리 떨어진 남편을 쏴야 되니까. 가슴이 명중했네요. 운동신경이 있었다면 있었어. 근데 또 하나 소설 속 주인공이 굉장히 고심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범행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게 소설에 등장을 해요. 실제 소설에 범행 장소를 두고 고민하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만약 내가 화가 나서 집에서 부엌칼로 찔렀다고 생각해봐. 이건 절대 안 돼. 카펫에 묻은 피를 청소할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오 마이 갓. 집에서는 남편을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두 번째 단서가 더 확실한데 그 소설에 그런 내용도 등장해요. 내가 남편을 죽인다면 그 범행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장소여야 해. 사람이 많은 곳. 범행의 동기. 범행 동기가 뭐예요? 죽였어요. 소설과 같았어요. 재밌게도 소설에도 주인공이 내가 남편을 죽이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죽이게 될까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고요. 거의 일기인데요. 소설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가 맞아요.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 돈 문제일 거야. 근데 내가 돈 문제로 이혼을 하면 돈은 나눠 가져야 되잖아. 남편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인공이 고민하는 흔적이 좀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화가 나서 어느 날 훅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구절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랑 외도를 해? 너무 화가 나지.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봤자 금방 풀려나겠지? 그럼 내가 죽일 수도 있겠다. 다각도로 고민하는 흔적이 일단 소설 속에는 등장해요. 화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있어요? 실제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실제 범행 동기, 돈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기도 하죠. 금전 문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고스란히 자기 얘기를 책에 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이 두 부부는 꽤나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얻었어. 그렇구나.
결혼한 후에 낸시는 어느 순간 케이터링 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돼요. 9.11 테러가 미국에 벌어지고 한동안 미국 경제가 확 위축되면서 낸시가 꽤나 큰 빚을 지고 케이터링 업체를 접게 돼요. 커리어를 조금 바꿔서 보험 판매업을 좀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될 판국에 미용을 위한 눈 성형에 그 당시 돈, 우리나라 돈 한 사람은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긁어버리고요. 와우. 집 조경을 하는데 우리 돈 5억 원 정도를 그냥 결제를 해버려요. 그건 집값인데 거의? 집 한 채를 살 돈인데? 돈 갚기도 바쁠 판국에 무슨 집 인테리어랑 눈 수술에 얼마를 쓴 거예요? 이 빚이 줄어들 새가 없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와,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돈 130만 원 정도씩을 고정 지출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와, 큰 돈이다. 남편 다니엘의 생명보험료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130이면 엄청 그렇죠. 센 보험금일 텐데요. 낸시 보험도 했잖아요.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보험 판매에서. 네. 아, 맞네. 당시 다니엘이 사망한다면 낸시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20억 원이었어요. 완전 많이 받아야 20억이지 세다. 뭐. 어쨌든. 받았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받지 못했어요. 20억 원. 못 받았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니엘이 죽은 바로 다음 날 낸시가 본인이 경찰서로 찾아가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런 요구를 해요. 어제 저 조사하셨잖아요. 저 용의자 아니죠? 제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라고 경찰에 문의를 해요. 급했네. 너무 급했어. 너무 허술하다. 그때 경찰서에서 그런 증명서 발급 안 합니다. 거부해요. 그거를 거절당하고 곧 3개월 뒤에 체포가 되기 때문에 네. 낸시는 그 20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불행 중 다행이네. 네, 다행이다 이거. 이게 이 정도면 낸시가 쓴 소설이 이게 책이 아니라 그냥 살인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낸시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올해 6월 불법 총기 소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낸시의 재판부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날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소설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에 되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법적 증거 채택 안 합니다. 이 특이점이 굉장히 하나가 근데 있었어요. 법적 증거가 채택이 안 돼도 이미 우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찾아볼 이 수 소설은. 있잖아. 유명하지. 이거를 공식적으로까지 인정해버리면 더 홍보가 될 뿐이다. 알 사람 다 아니까 법적으로 내가 다루지 않겠다. 돈 벌게 할 수 없다 이런. 없다. 낸시의 죄질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낸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수감된 이후로도 항소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새 작품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지 너무 궁금하네요. 대단하다. 탈옥하는 방법. 아니 교도관 죽이는 방법. 뭐. 오 마이 갓. 1994년 오로르 마틴이라는 여성 그리고 마크 반 비어스라는 남성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로르. 네, 해맑은 바이브가 있으신 분. 그러게 해맑네. 두 사람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마크는 금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던 성공한 사업가이자 공인 회계사였어요. 직업 좋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마크는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오로르를 만나게 된 거죠. 서로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로르는 25살이었고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어리다. 아니 25밖에 안 됐는데 결혼회사에 가입돼 있던 여성이에요. 네.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기엔 좀 어리지 않아요? 아무리 94년이라고 해도. 35살이었던 마크는 매칭된 오로르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와우. 잘 어울려. 딱 봐도. 네. 마크는 연애에 서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줍음이 많았던 반면 오로르는 때때로 마크와의 데이트를 즐기면서 적극적이기도 하고 가끔은 섬세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섬세한 사람이었군요. 마크는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와우.
6개월.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크의 가족들은 고아였던 오로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마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결국 결혼을 허락합니다. 마크와 오로르는 달달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결혼 3개월 후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아름다운 아내와 떠난 신혼여행에서 마크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행복해했다고 해요. 너무 잔혹한 스토리가 안 나올 것 같은 평범하고 예쁜 커플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되게 동화인데 좋은 동화. 나오겠죠 이제. 슬슬. 이제 나오겠죠. 하지만 하지만 나왔어요. 하지만 하지 마.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그럼 그렇죠. 장미의 전쟁 이야기니까 역시나 짧았군요, 행복이. 늦은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길을 잘못 든 마크가 차를 돌리면서 두 사람의 자동차가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길을 왜 잘못 들었을까요? 그러게? 뭐 사고가 났나? 예. 아내 오로르는 벼랑에서 추락 직전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을 했어요. 남편 마크는 차와 함께 90m의 높이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로르는 절벽 아래로 기어 내려가 남편을 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마크를 확인했고 남편을 물가로 끌고 나온 뒤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했죠. 그녀는 다시 도로로 올라와 지나가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마크의 사고 당시에 오로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라며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이고, 무서운 상태예요. 경찰은 오로르를 진정시키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오로르는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는 바람에 놀란 마크가 핸들을 틀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라며 처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요. 왜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지? 길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했었는데 네. 맞네. 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술이란 게 처음 진술은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 이랬었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어요. 네. 현장에선 마크의 자동차와 엄청난 양의 혈흔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마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없어요? 아니 1차 진술에 의식이 없는 걸 확인했다 그랬고 심폐소생까지 심폐소생을 했다고 했었고. 했으면 어쨌든 마크를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물사 아래 떠내려갔다던가 아까 물가로 그렇지. 또 그래서 옮겼다고. 꺼내왔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면 이렇게 들짐승 이렇게 물어가거나. 가능한 맞아. 절벽 그것도 아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또 숲속이었어. 미국이니까. 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잠수부까지 동원이 돼서 주변 수색이 이루어졌고 5시간 만에 마크가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진짜 절벽이 와, 저 정도로 Après 물이 plus de 있는 5 거지? heures de recherche, un plongeur 시간 distingue 동안. le corps de la victime, prisonnier dans un bras de mer à 3 mètres de profondeur. Le crâne était complètement explosé. Il restait rien à l'intérieur. Il avait explosé, les oreilles étaient à hauteur des yeux, quoi, à plat. 그게 무슨 얘기지? Donc vraiment une grosse fracture au niveau du crâne à l'arrière, ouvert. Le fait d'avoir été dans l'eau, c'est peut-être ça qui a fait que la cavité crânienne avait été vidée, quoi.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귀가 머리 위치로 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 있었다는 거겠죠. 뒤에가 이제 벌어져 있었고. 네, 두개골이 지금 비어 있었다라고. 완전히 하는 여기가 거니까. 깨져 있었다는 머리. 어떻게 그렇게 되지? 여기 뒤에가 이제 스컬이죠. 벌써 두개골이 이제 갈라진 그게 거라고. 가능해요? 두개골 잘 안 깨지지 않아요? 잘 안 깨지죠. 신경외과에서도 이제 톱으로 잘라야지 네.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10m나 떨어졌으니까 아까 떨어질 때 어디 크게 부딪혔나? 어머. 소름. 경찰은 마크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단을 했고 벨기에에서 마크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아내 오로르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녀는 마크의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능한 한 빨리 화장을 시켜야 해요. 예? 라고요. 가족들한테요? 조금씩 쎄한 게 빌드업 되는 느낌이. 그렇죠. 왜 화장을? 왜 그랬대요? 신혼여행에서 마크가 자신은 화장을 선호한다고 했다는 오로르의 얘기에 가족들은 황당했다라고 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요? 갈수록 묘하네요, 네, 얘기가. 네. 벨기에에서는 화장을 하려면 미리 지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한다던 오로르의 주장은 기각이 됐고 마크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마크의 장례도 사건도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마크의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사고 당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마크의 부모님은 며느리인 오로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고 점점 마크의 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데. 마크의 가족들은 벨기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코르시카 당국에서 이미 사고로 결정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어요. 아, 그렇게 종결이 되는구나. 그런데 오로르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시댁의 연락을 피하며 남편 마크와 공동 명의로 된 집을 매각해버렸고 그 돈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름 아닌 뭐지? 코 성형 수술을 했어요. 아니 같이 살던 집을 팔아서 제일 먼저 한 게 코 성형이라고요? 네. Why? 잠시만요. 그럼 Why?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 사고 났을 때 부상을 좀 당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코가 무너진 거지. 남편이 죽었는데 오 아주 아니, 합리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 무너졌고. 무너졌고. 재건해야 될 수 있죠. 네. 본인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게 코 부위였다면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마크의 가족들은 더욱 사건의 진실이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마크의 삼촌이 정말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게 됩니다. 마크의 삼촌. 그것은 마크의 사고와 굉장히 흡사한 차 사고와 관련된 기사였는데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벨기에에서요? 벨기에에서. 자세히. 가족들은 이것을 경찰에 제보를 했고 벨기에 경찰은 3년 전 사고와 거의 똑같은 마크의 사고를 수상히 여겨 마크 사망 1년 만에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비밀? 숨겨져 있던 사실 첫 번째는 오로르와 마크의 첫 만남.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했어요. 결혼정보에서 25살이 등록하는 것도 좀 빠르긴 했어. 근데 만약에 다시 생각하는데. 너무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그럴 수도 네, 있죠. 결혼 정보에서 그 자체의 비밀이 있을까? 오로르는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했지만 그녀에겐 학대를 일삼는 어머니가 있었고 거짓말이야. 16살에 가출을 합니다. 고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는 배우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렇죠. 현실은 콜걸과 스트립 클럽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태였어요. 콜걸이었다.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네. 오로르의 정체가 밝혀졌고 곧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집니다. 숨겨져 있던 사실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 자, 오로르가 마크와 결혼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는데? 탐 크루즈 같았어.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 남성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누군데? 피터 슈미트라는 이름의 남성이고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은 사망한 마크의 삼촌이 발견한 3년 전 차 사고와 관련된 인물이기도 했고요. 아 피해자가 아니고. 경찰은 마크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오로르의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력자. 경찰은 재수사를 하던 중 피터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피터와 오로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요. 피터와 오로르의 관계. 바로 두 사람은 오로르가 결혼하기 전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전 남친.
저는 들으면서 계속 너무 쎄하다 싶은 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너무 심각한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비슷하다. 거기도 남편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계곡 사건. 가해자한테 내연남이 따로 있었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조력자였더라면 거의 흡사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실수록 그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경찰의 의심대로 오로르의 조력자가 피터였습니까? 조력자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뭐야? 혹시 주동... 오로르가 피터의 범죄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죠. 재현을 했다. 3년 전 사건이 피터가 가해자인 사건이에요. 오로르와 피터는 1991년 아이러니하게도 암벽 등반 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짧은 연애 후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 두 사람은 오로르가 일했던 스트립 클럽에서 재회를 했는데요. 오로르의 눈에 피터는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돈이 항상 많아 보였대요. 그래서 피터에게 더욱 접근하면서 수입원을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결국 피터는 오로르에게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는데 그때 오로르는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포인트가 너무 쎄한 느낌이. 사실 피터의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아내를 자동차 사고로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한 달 전 피터가 아내 우르슬라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운전 과실로 아내가 사망했다고 자책을 했고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하지 못한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뻔뻔하다. 그리고 피터는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살인 혐의에서 벗어난 피터는 50만 달러, 94년 당시 한화약 6억 원의 아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죠. 94년도에 6억이니까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3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와. 그 피터가 지금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살해하고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로르는 바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야, 어쩐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 피터라는 사람이 오로르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피터는 기본적으로 이상한 애인데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일 텐데 오로르도 자기 과라고 본 거겠죠. 추락 사고를 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오로르도 그거를 바로 학습할 수 있었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피해자들이 그 처지가 너무 불쌍하네. 행복을 위해서 찾은 사랑인데. 시신을 꺼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다. 부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마크의 머리에서 망치나 바위 같은 둔기로 인한 큰 부상이 발견된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아까 듣기만 해도 누군가가 일부러 했을 거라는 생각이 했는데. 아까 우리 막 두개골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네요. 맞아요. 확실하게 설명이 되네요. 마크의 사망 원인은 자동차 추락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 마이 갓. Le juge demande à Aurore Martin de refaire le même geste qu'en Corse, c'est-à-dire d'ouvrir la portière en marche pour sauter de la voiture avant qu'elle ne tombe dans le précipice.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랬으니까. Essaye et essaye encore de nombreuses fois. 본인이 했던 대로. Il n'a jamais réussi à ouvrir sa portière, jamais. 한 번도 열지 못했대. Monsieur, comment s'appelle ce psychiatre, s'il vous plaît? C'est moi qui pose des questions. Je me pense que ces remarques impertinentes. Moi, je suis l'accusé, je n'ai pas besoin d'insolence et de cynisme. Ce n'est pas utile dans le cadre de cette expérience. Ce n'est pas une matière à rire, je vous en prie. Alors un peu sérieux. Les tests sont réalisés à faible vitesse. Aurore n'ouvre jamais assez grand la portière pour pouvoir sauter. Et quand elle y arrive enfin, la voiture est à l'arrêt. Voilà. 저렇게 천천히 달리는데도 문을 열 용기도 없었구나. 자기가 했던 증언을 지금 하나도 증명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로르의 남편 마크가 사망하기 전 오로르는 마크의 이름으로 7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걸렸어요.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은 허니문 킬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허니문 킬러. 허니문 킬러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오로르가 마크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하나 6억 원. 피터와 똑같은 금액이죠. 아우. 근데 정말 피터가 알려준 그대로 또 보험을 들었나 보다. 거의 이거는 복사 붙여놓기 수준인데요. 마크의 집도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까지 합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오로르가 받은 돈은 8억 원. 계곡 범죄랑 너무 비슷해요. 경찰이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오로르와 피터는 거액의 보험금으로 마이애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뻔뻔해라.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피 중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로르는 이 와중에 가명을 사용해서 가슴 성형을 하기도 했고 대단하다. 또 마이애미 사교계에 접근을 해서 다음 타겟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징그러워. 치밀하게 도망을 다니던 이들은 어이없게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2년 만에 덜미를 잡힙니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긴 했어요, 잡혀서? 아니요. 안 하겠죠.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야. 뻔뻔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인? Fabienne explique au juge son réveil tardif. Elle vient de quitter le père d'Aurore Martin et même si elle a très peur des représailles, elle préfère soulager enfin sa conscience. 사망 직후에. Et alors là, elle m'a dit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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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suis bien, je suis bien, je suis millionnaire, je suis millionnaire, je suis millionnaire. Je comprenais pas. Je pouvais pas comprendre. Et c'est là où elle m'a dit écoute, non, je suis millionnaire, pourquoi? Parce que bon, ben, j'ai fait une assurance vie et j'ai tué mon mari. 저것도 얘기했네. Je comprenais pas. Je me suis dit non, mais qu'est-ce qui se passe? 야, 이게 진짜 엄마가 있었는데 고아라고 하고 속였는데 새엄마도 있었네요 또. 그러니까요. 진짜. 이러한 증언에도 두 사람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크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Alors donc selon vous, c'est quoi le scénario? Je pense que Schmidt a rejoint Aurore Martin pendant son voyage de noces en Corse. Comment, je ne sais toujours pas. Qu'ils ont tendu un véritable guet-apens à Mark Van Beers, qu'ils l'ont tué en lui fracassant le crâne, puis ils l'ont mis dans la voiture et ils ont poussé la voiture dans le ravin. Je pense que c'est comme ça. Puis ils sont descendus et ils ont sorti le cadavre. 이미 차에서 떨어지기 전에 죽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와, 너무 무섭다. 두 사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로르는 남편 마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마크를 폭행해 살해한 살인의 주범인 피터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지? 이것도 짧고 근데 이 정도 뻔뻔한 사람들이면 그 선고 자체도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 느낌. 두 사람은 끊임없이 항소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오로르는 5년, 피터는 7년 복역, 현재는 출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야, 너무 많이 강명이 너무 짧아요, 됐네요. 너무 짧아요. 거의 3분의 1만 복역을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세 가지 조건이 뭐길래 이렇게 감형이 된 거예요? 출소 후에 오로르와 피터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 또한 오로르는 벨기에를 떠날 수 없고 피터는 2017년까지 벨기에에 입국을 거부한다. 조건이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이들은 계획 범죄자인데 다음 타겟을 물색축이었는데 3년 5년 뒤에 이걸 끝내버리면은 또 누가 어떻게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11년 6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펼쳐집니다. 네네. 이 미용실을 운영 중인 한 세입자가 고장난 수도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 지하실 수리 작업을 의뢰를 해요. 근데 수리공은 자물쇠로 잠긴 6번 지하실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광경을 딱 보게 됩니다. 아, 뭘까요? 이거 참. 지하실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냉동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구가 아니라 무려 2구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모니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되게 사람이 안 다니는 곳 같이 돼 있는. 음침하네요, 뭔가. 여름 저 안에
저게 창고인가? 오, 냉동고. 어우,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시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데 상태가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무려 토막이 나 있었어요. 토막이 나 있었어요. 첫 번째, 이분은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인 44살의 헐고 홀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시신이 더 있었는데요.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원인 52살의 맨프레드 힌터버거였습니다. 둘 다 아이스크림이란. 맞아요. 또 다른 뭐 공통점이 있나요? 아이스크림 말고? 이들은 서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같은 가족 아니었어요 혹시? 가족 사업이라든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또 역시 여자. 네. 또 역시. 삼각관계? 근데 이 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연인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서 홀츠의 전 부인이자 힌터버거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33살의 에스티발리즈 카란자를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연결고리인 거죠, 이 둘의. 네. 일단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수배를 때렸으니까 바로 찾았나요, 그러면? 카란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카란자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도망치는데 그럼 확실하네. 그래도 사흘 뒤에 이탈리아에서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카란자는 제가 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서 냉동실에 유기했어요 라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너무 순순히 자백을 자백을 했네요, 했는데? 카란자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였대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뭐예요? 궁금하시죠? 그들은 제가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유가 뭐야? 그게 살해 이유였어요? 네. 아니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렇지 본인 사랑하는 연인과 남편을 죽일 일이냐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일단 이 여자의 좀 성장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했던 멕시코에서 태어난 카란자는 아버지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모두가 멕시코 정부의 심한 좀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가 5살이 되던 때에 가족 모두 스페인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 10살이 딱 됐는데 그때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카란자의 남동생이 태어난 건데요. 10살 때. 10살 때 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카란자의 눈에 아이를 낳은 우리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루빨리 성인이 돼서 엄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때부터 이제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단 하나, 아이를 갖겠다. 요 집념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0살 때부터? 네. 카란자가 어느 정도까지 엄마가 되고 싶어 했냐면요. 스페인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바르셀로나 대학교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솔직히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회를 다 뿌리치고 독일로 가서 오페어라는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란자처럼 아이를 낳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되는 게 인생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여성들이 어머니를 보고 동일시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이성이 여성의 경우는 이제 아빠잖아요. 네. 근데 아빠 옆엔 엄마란 존재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엄마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엄마보다 여성성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 여자가 같은 이성인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빠란 존재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승화하냐면 엄마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난 엄마랑 같은 편. 여기서 여기서 몰랐어. 이제 이렇게 특이하다. 카란자라는 사람이 이제
남보다 조금 더 강한 동일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이런 심리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22살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남편인 36살 이 홀거 홀츠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카란자와 홀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당시 카란자는 이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홀츠가 냉장고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게에서 처음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거죠. 홀츠는 카란자를 만난 지 몇 주 만에 청혼을 하고요. 너무 다정다감한 모습에 빠져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이제 막 뭐 길게는 몇 년까지 또 필요한데 지금 카란자가 너무 성급하게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자마자 홀츠는 카란자에게 언어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데요. 아이고. 심지어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주해서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는데 이 홀츠는 일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또 보였다고요. 이혼이라는 답이 하나가 있잖아요.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일단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와의 사이에 카란자. 아이가 무조건 갖고 목적은. 그래서 오히려 이혼을 안 하고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네. 섹시한 옷을 입고 노력했구나.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네. 근데 멀리하고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아, 했다고요. 뭐야. 가게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폐기까지 하고. 카란자는 딱 느끼죠. 나를 피하는 그를 보고 이 사람이랑은 아이는 내가 가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카란자는 2008년 4월 27일에 홀츠와의 말다툼 끝에 그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한 방에? 네. 그리고 전기톱을 이용해서 시신을 토막을 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 건물 지하실에 유기를 합니다. 와, 이런 생각까지.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속전속결로 총으로 빵 실어. 그냥 너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카란자가 진짜 대담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무거우니까 사람들한테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 냉동고를? 네.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옮겨준 거예요. 대담하다. 그래서 카란자의 범행은 들키지 않았고 두 번째 남편이죠. 이 맨프레드 힌트버거와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게 주인과 기계 판매원 사이였는데요. 네. 이 홀츠가 폭력과 또 무관심 그리고 잠자리 거부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카란자에게 힌터버거가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그냥 바로 불륜 관계가 시작이 됐고 홀츠가 죽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죽이기 전에 외도를 한 거에 맞아요? 맞아요. 두 사람은 끝끝내 혼인 신고는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혼인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왜냐면은 이 카란자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힌터버거는 별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 불안하다. 네. 아니 힌터버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힌터버거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그 전 부인과 낳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막 아이를 낳고 이런 거를 별로 그런 생각 그냥 원하지 없었겠네요, 이제. 않았대요. 더 이상. 그런데도 카란자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카란자를 보면 참 답답한 게 아이를 원하는 남자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만나는 하필. 남자마다 네. 이것도 참 무슨 운명인가 싶은데 이 힌터버거에 또 마음을 돌려야 하니까 또 힌터버거의 취향에 맞게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코 축소 수술부터 시작해서 필러, 보톡스를 이용해서 주름을 쫙 펴고 그리고 이 힌터버거가 난 엉덩이에 지방을 좀 뺐으면 좋겠어. 역으로 뺐으면 좋겠어. 네. 그 막 엉덩이에 지방 빼는 법 이렇게 막 검색해서 수술을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를 갖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힌터버거와 아이를 갖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카란자를 피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잠자리를 더 거부해요. 심지어 이 힌터버거는 온라인 어플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22일에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카란자가 힌터버거가 계속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힌터버거가 큰 소리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막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받죠. 아이는커녕 나한테도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니까 나 이 남자랑도 아이를 가질 수 없겠구나. 불안하다, 불안해. 결국 카란자는 힌터버거를 총으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은 콜츠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기톱으로 다 토막을 낸 다음에 냉동고에 유기를 합니다. 왜 카란자가 저렇게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계속 뭔가 얘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여자가 진짜 좀 소시오패스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하지 않고 뭔가 태스크로 인지를 하면은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내가 애를 쓰지만 애를 써도 안 되면 이걸 업고 싶고 부시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 인지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달성 과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눌려왔던 스트레스가 여기서 망가뜨리는 식으로 이제 보상 심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두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카란자가 바랬던 그 엄마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겠네요. 그러면은 장미의 전쟁에서 안 가져왔겠죠. 놀랍게도 아이를 갖는데 카란자는 성공을 합니다. 아니 그럼 아이를 갖기 전까지 들키지 않았어요? 체포가 안 됐어요? 그렇죠. 2011년 6월 지하실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카란자는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체포도 되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아이를 가져야 하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돼요. 바로 이 남자인데요. 카란자의 세 번째 남자죠. 인상이 좀 무서워. 롤랜드 R.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 롤랜드가 힌터버거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렇게 이어져.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남편 친구랑 결혼을 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힌터버거가 죽은 뒤에 그가 실종된 걸로 안 힌터버거 친구가 이제 카란자가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이 소시오패스 같다. 싹이 튼 거예요. 그렇게 서로한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이 힌터버거가 죽은 지 3개월 만인 2011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롤랜드와 만난 지 5개월째 되던 2011년 6월 드디어 카란자는 롤랜드를 통해서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아이를 갖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기 애인이나 아이에게 집착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출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갖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사람은? 그쵸. 이 롤랜드가 카란자가 저지른 범행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네. 세 번째 남편이? 네. 진짜 사랑했나 보다. 2012년 3월에 카란자와 옥중에서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이 둘은. 야, 카란자도 카란자지만 정말 남편을 둘이나 죽인 여자와 결혼한 롤랜드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한 명은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랑 자기 친구인데. 아니 그렇다면 이제 카란자의 재판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재판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카란자는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기징역이면은 지금 애를 낳은 상태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두 사람 지금 만나고 있나요? 두 사람은 결국엔 2018년에 이혼을 했어요. 해야지. 근데 왜 이혼했을 것 같으세요? 또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싶어졌나? 용도 폐기인가요, 결국에? 지금 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때문이었는데요. 네. 근데 용도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냉정하게 싹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셨고. 뭐 인간적인 어떤 요만큼의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를 갖기 위한 어떤 수단.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에 씨바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남자 버전. 그러네요. 그 수단처럼. 아이는 카란자의 부모가 키우면서 한 달에 한 번 3시간씩 면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석방이 되면은 고향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싶다. 다시 아이스크림 가게도 열고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미래를 함께 보내고 싶다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